자, 또 나왔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작품은 항상 얘기하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것에서 출발해. 부끄러움. 조선의 지식인,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거를 있잖아.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면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냐, 저항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안주해야 되고, 안주라는 게 편안히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갈등과 고민이 결국 부끄러움이라는 죄의식을 낳았단 말이야. 이거를 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그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 말고 이거를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인 말고 인간이야, 인간. 인간에 있잖아. 보통 도덕과 윤리, 양심,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이 아니라 인간 윤동주. 그럼 뭐냐면, 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은 양심을 못 지켰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착하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 불일치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죄의식, 부끄러움, 성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되고, 그냥 보편적인 의미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의 삶에 관한 모습,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일제강점기니까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해석할 때는 거의 일제강점기에 맞춰서 하는 게, 왜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고뇌하고 힘들어했을 만한 어떤 우리들이 스스로 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설정되면 이 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쓰여진 시. 사실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건 아니야, 절대로. 자, 본문 확인해 보고 시대적 배경이 화자의 생각, 여기 윤동주의 생각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시대적 배경하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 시어도 그렇고 시구도 그렇고,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가의 삶인데, 사실 윤동주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 연희 전문대에 와서, 지금은 연세대겠지만, 그 땀내나는, 여기 나오는 땀내나는 학비봉투, 그거 받아서 공부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 나쁜 아들이잖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지. 자, 시 한번 볼까? 1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 자, 밤비 밑줄 치고. 자, 이건 시간적 배경이겠지. 시간적 배경.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다. 동시에 이 시간은 암울한 현실을 얘기할 수도 있어.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란 얘기지. 생각해봐. 창밖에는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 만약에 창밖에 있으면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 그지? 방 안이 좋은 거잖아. 따뜻하고 깨끗하고. 전화가면 축축하게 젖고. 그러면 밤비가 속살거리는 창밖은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이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그런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밤비는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암울한 현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척방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간이야, 공간. 이건 공간적 배경이겠지. 어디 있는데 지금? 육척방 안에 있는 거야. 자, 육척방. 사실 말하면 이 육척방이 남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육척방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야. 익숙하지 않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 줄 수 있는 정서는 뭘까? 불편함이지, 불편함. 자, 그러면 화자의 심리도 불편할 가능성이 커. 바깥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별로 좋지 않아. 이건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이고, 내가 있는 곳은 낯설은 공간이고, 나는 지금
현실, 바깥의 창밖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어두운 현실이라는 건 인식했지만 나는 안주하고 있는 거지. 안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화자의 정서는 죄의식, 불편함 뭐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련은 어두운 현실을 인식한 거야. 인식했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인식한 거고 그 다음에 암울한 현실을 인식한 게 바로 이련이다. 그지? 자, 이연으로 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제목할 때 선생님이 시는 쉽게 안 쓰여져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나온다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시인이라는 건 슬픈 천명. 자, 천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될 때부터 여기는 시인이 될 때부터 시인에게는 이런 어떤 슬픈 운명이 있단 말이야. 뭐 어떤 운명일까 그러면 시인은 지식인이고요. 지식인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저항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진실 추구를 어떻게 할까? 시로서 진실 추구를 해야 되겠지. 그게 원래 태생적으로 시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운명이란 말이야.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알고 있다라는 거. 이 아니까 더욱더 괴로움이지, 괴로움. 모르면 상관없는데 시인이라는 건 원래 슬픈 천명이 저항하고 비판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런 것들 시로서 말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괴롭지. 그러면서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시인으로서 운명을 자각하고 여기서도 또 인식이래. 인식. 여기는 시인으로서의 인식이 알았니? 첫 번째 일현은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여기선 시인으로서의 인식이란 말이야. 시인이 뭐 해야 되는 건지 알잖아. 그러면 한 줄의 시를 적어야지. 시로서 말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 시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시인도 조선인 중에 하나야. 알았니? 그렇다면 조선인은 당시 현실에서 뭐 해야 된다고? 저항해야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야지. 싸워야 한단 말이야. 근데 윤동주는 싸움하지 않고 시를 적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시는 시인으로서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시인이 추구해야 될 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러면 저항과 투쟁이라고. 근데 고작 하는 게 시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현실로 가볼까? 땀내 사랑내 포근이 풍긴. 자, 땀내 사랑내 포근이 풍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땀내는 이건 부모의 어떤 노동이겠고 사랑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겠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가 믿는 건 너다. 너를 바라보고 열심히 고통과 힘겨움을 참고 있다. 집안을 일으킬 건 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야,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네.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암울한 현실을 인식한 암울한 현실을 인식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생각과 땀내 사랑내 포근이 학비봉투 이거는 지금 현실이잖아. 현실. 어떤 현실이야? 이거는 개인적 현실이잖아. 개인적 현실. 개인적 현실과 시대적 현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야. 갈등과 충돌. 시대적 현실, 암울한 현실이야. 일제강점기. 개인적 현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어떤 노동, 힘겨움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충돌과 갈등을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그랬지.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알았니? 이거는 일종의 현실 회피이거나 여기서 회피라는 것은 시대적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시대적 현실을 회피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회피거나 무책임이거나, 물론 회피와 무책임이라면 이거는 죄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 각성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현실 때문에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건 정말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로?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땀내, 사랑내, 포근히 풍김부터 대학 교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이 부분이 정말 무기력한 현실 안주하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이었다면 스스로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제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은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어린 때 동무들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대. 자, 여기서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냥 시대와 결부시키면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끌려가서 실종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여기가 너무 암담한 현실이라서 딴 데로 이주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따져보면 어릴 때 동무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거지. 상실감. 친구들을 상실했다. 그러면 여기 친구들, 동무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고. 소중한 것들을 죄다 잃어버렸어, 지금. 잃어버린 게 현실과 유관하지, 관련이 있지. 그다음에 현실이 잘못됐다, 현실이 부정적이다,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화자 나왔네? 화자가 직접 등장했어. 여기서 나는 소극적인 자아야. 그냥 안주하고 있는 자아고, 소극적 자아라는 얘기는 무기력한 자아지, 무기력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기력한 자아를 말한단 말이야.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침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멋있게 쓴 경우는 드문 것 같아. 저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 보면 살다 가는 게 소풍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랑 이 침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 왜? 원래 침전이 뭐야? 우리가 보통 침전이라는 단어는 과학용어잖아, 과학용어. 용에게 우리가 용매의 용질이 녹는 게 용해잖아, 그지? 근데 안 녹아. 밑에 가라앉아. 그럼 이게 침전이야, 침전. 섞이지 못하는 거잖아, 섞이지 못하고, 용해되지 못하고, 혼자 따로 가라앉는 게 침전이잖아. 나만 침전하고 있대. 왜 시대에 다른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홀로 따로 노는 걸까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무기력한 모습이지.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연의 나라고 한 게 소극적 자아고 무기력한 자아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침전은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다운된단 말이야. 자신의 모습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부정적인 모습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야, 지금. 화자는 지금 소중한 것들, 즉 소중한 동무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바라는 것도 없고 혼자 저렇게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성찰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찰의 정서가 회의감,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야. 스스로 자아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그 자아에 대한 회의감은 어디서 오냐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아의 모습, 한 단어로 얘기하면 침전이란 말이지.
자, 그 다음으로 갈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 이 말은 사실은 1930년대 혹은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고, 일제강점기 사실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지. 특히 조선인들에게 가혹했단 말이야. 우리 민족에게 가혹했던 일제강점기. 자, 인생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런데 자, 네모로 쳐줄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하죠. 왜?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에 서 있잖아. 시가 잘 쓰여지면 안 되지요. 이거는 부끄럽다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정서. 시는 있잖아. 고뇌하고 힘겹게 뭔가를 정리해 가는 건데, 이건 지금 본인의 삶은 무기력, 소극적.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시가 이렇게 쉽게 완성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아를 극복했다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는 시가 쉽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잖아. 이거는 부끄럽다라는 말이 바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가 쉽게 쓰여진 이 현실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게 화자란 말이야. 현실은 지독하게 어려운데 시가 고뇌도 없이 어떤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아의 극복 없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쓰여질 수가 있어? 이건 가짜지. 창피한 일이지. 라는 뜻으로 지금 이 연에서는 스스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성. 육첩방은 남의 나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나왔던 걸 다시 쓴 거야. 그런데 똑같이 안 썼어. 이거를 변조라고 하는 거야. 변조, 변주, 변형. 뭐 같은 말이야. 앞에 나온 걸 살짝 바꿨단 말이야. 그렇다면 왜 그랬어? 라고 한다면, 자, 봐봐. 앞에서는 있잖아. 처음에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나는 육척방 남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잖아. 인식했다 그랬잖아. 지금 부끄러움을 성찰해서 바로 위에 연에서, 그리고 다시 현실을 재인식했단 말이야. 현실을 다시 재인식했대. 그 말은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야. 인식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일련의 내용이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졌어. 왜냐하면 바로 직전 연에서 나 이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 거야. 성찰하고 반성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현실을 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소극적이고 무기력했다면 지금 이 연에서는 다시 재인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소극적이 반대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뭔가 의지적인 부분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이거는 이련이고, 성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변조가 다 그냥 내용, 그 시의 표현이 달라졌다라는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니고 내면 정서의 변화까지 함께 아울러 말하고 있다. 이게 플러스 알파야. 알았지? 육척방은 남의 나라. 아까 봤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건 똑같아.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부끄럽고 성찰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자아에 대한 성찰, 무기력한 자신을 좀 뭔가 회의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을 보니까 다시 현실을 재인식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부끄러울 수는 없어라고 인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뭐야? 보통 밝음이니까 희망이 돼야 되겠지. 희망. 어둠, 이건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자, 등불의 반대말은 어둠이 되겠지. 어둠은 시대의 현실을 본다면 일제강점기고, 암담한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 등불은 희망이니까 독립의 의지 뭐 정도. 등불 갖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지만, 등불은 뭔가 어둠을 조금이라도 내몰았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 요거 잊어버리지 마라.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처럼 올 아침. 우리가 있잖아,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흘러가잖아. 무슨 시대. 보통 역사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아침을 볼까, 아침? 아침 언제 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잖아. 반드시? 네. 반드시 온다고. 마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처럼 아침이 온다고. 지금 저 아침은 뭘까? 광복이 되겠지, 광복. 여기서 시온은 광복이다. 중요한 단어, 아침은 광복을 의미한다. 등불은 희망이고 독립의 의지를 말하는 거다. 이 반대말은 어둠이다. 어둠. 그리고 아침은 시대처럼 온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야, 최후의 나를.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는 아까 나온 나하고 다르게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돼? 내면적 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본질적 자라고 하는 거야. 아까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나는 다만 무얼 바라. 그때 나하고 여기 최후의 나는 완전히 반대겠지. 그지? 최후의 나, 마지막까지의 나는 바로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란 말이야. 그러면 의지적 자아라고 해도 되나요? 네, 의지적 자아. 이게 바로 최후의 나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으니까 악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나는, 앞에 나는 지금 금방 나왔던 최후의 나일 거고, 본질적 자아, 내면의 자아, 의지적 자아. 뒤에 나는 뭘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아란 말이야. 작은 손을 내민대. 그래. 뭐라 그러냐?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응?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라고 본질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한테 조금의 화해 제스처를 한 거야. 그리고 현실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약간의 위로, 위안. 눈물과 위안으로 잡았대요. 이게 화합을 말하는 거야. 약간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갈등의 해소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갈등의 해소는 서로 충돌하는 게 해결됐다는 얘기잖아.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갈등의 해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면의 자아, 본질적 자아로 가겠다라는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무기력하고 소극적 자아, 눈물과 위로로 악수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가자. 의지를 다짐하겠다라는 화해의 악수라고. 알았니? 악수가 바로 화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모두 본문의 내용이야.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면 처음에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현실에 대해서 절망했어. 물론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겠지. 처음에는 그랬어.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절망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했단 말이야. 이게 또 다른 인식인데 그게 자아의 모습을 인식한 거야. 근데 자아의 모습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했단 말이야. 그리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인식이 변화되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추구하고 등불, 그 다음에 현실을 극복하는 극복 의지를 갖게 됐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이 시의 그냥 흐름이야. 내용 알았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봐야 되는데, 작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까? 작가 윤동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 자, 필기했으면 지우도록 할게. 자,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작가 윤동주. 작가는 윤동주는 여기 유학생활 했다 그랬어요. 유학생활. 유학생활이 처음에는 연희전문대 연세대 본신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와사다 대학교 일본까지 유학을 가. 여기 가셔가지고 마루타 실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지, 그지? 자, 유학생활을 했고 와사다 대학을 다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이 생활 속에 자아성찰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인생과 시, 문학에 모두 다 등장한단 말이야. 결국은 자아성찰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보통 윤동주의 시를 평가한단 말이야. 알았니? 이런 스스로의 부끄러움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요? 작품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이런 용어 쓰지 마. 식민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라고요.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일제강점기. 우리 원한 적이 없었어. 일제강점기 현실. 여기 살아가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성찰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왔고 결국 마지막에는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적이란 말이야. 어조가 우리가 이 남성적인 어조의 독립의지를 강조한 시인이 이육사라면 윤동주는 여성적이야. 어조가 이게 차분히 조곤조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둘 다 이육사건 윤동주건 간에 이 시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라는 거야. 극복 의지. 반드시 독립은 이루어질 거고 염원은 간절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윤동주 씨에는 알았니? 자, 그래서 이육사의 남성적이고 터프한 그런 시들도 있지만 윤동주의 여성적이면서도 지금 뭐랄까 차분한 어조, 담담한 어조 이렇게 이육사나 윤동주는 각자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개성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지.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밝음과 어둠, 등불과 어둠, 밝음과 어둠. 이거는 시각적 대비고 시각적 대비 그러면 밝음,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은 부정적 현실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일제강점기고 밝음은 독립의지라고. 그래서 이 밝음이 어둠을 내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극복의지를 표현한 거고 극복의지를 표현하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현실의 자아. 또 하나는 내면의 자아. 얘네는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은 악수한단 말이야. 화해로 이어진다. 현실의 자아를 소극적 자아, 무기력한 자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내면의 자아를 본질적 자아, 의지적 자아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야. 비슷한 표현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면 좋겠어. 자, 쉽게 쓰여진 시, 조국 독립의 간절한 염원과 또
극복 의지를 밝힌 시였다.